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장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인사도 알아서 잘하시고. 저희가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주제도 지난주와 같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법리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구독자가 60만이 넘는 대형 채널입니다. 모트라인이라는 이 채널은 자동차에 관한 이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채널인데 8월 초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이 채널 이제 운영자께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2차례 정도 올리셨는데 그걸 좀 보면서 요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피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겠다.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사시는 곳이 성남 운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라고 불리는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 곳 같은데 다 침수가 됐고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자동차들도 다 침수가 됐고 전기나 혹은 그 물을 퍼내는 물펌프 이런 것들이 다 지하 3층에 있다 보니까 물을 퍼낼 수도 없는 상황, 전기도 다 끊긴 상황, 입주민들은 밖에 나가서 주거를 해야 되는 임시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본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침수 피해가 있고 이틀 후에 이 유튜버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이 피해를 누가 져야 되느냐. 이분의 주장은 이 아파트를 지은 현대건설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침수가 될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고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너희가 책임져라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야기한 것부터 바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네네. 건설사 측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이런 건설사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선은 네. 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 유튜버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네.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그 시공을 맡겼던 하도급 업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물건의 완성을 의뢰한 자를 도급인이라고 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자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 수급인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도급인은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도급인은 현대건설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하도급 업체가 수급인이 되는 것이고 음흠. 그렇지만 도급 과정에서 이 지시나 이 도급 자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 전반을 관리하고 시공 전체를 주도한 주체가 현대건설이라면 하수급 업체의 잘못이 나의 잘못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네. 이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건 뭐예요? 채무불이. 그 입주를 한 아파트잖아요. 예. 물론 입주를 한 주체 중에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을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대건설 측, 현대건설이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제가 분명하지는 시공사. 않습니다. 현대건설 측과 계약을 맺고 그 집을 분양받은 주체들이신데 그렇죠. 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시공을 한 구체적인 건물 시공을 한 주체가 하수급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자신이 직접 일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는 주체를 이행 보조자라고 하는데 이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그 주체의 과실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현대건설 측의 책임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해서 일단 법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여지는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현대건설이 무슨 잘못이야? 지자체에다가 준공 승인도 받고 여러 이제 법적 절차, 여기 입주민들이 살아도 되는지, 건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모든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결국은 시나 그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허가를 해준 거는 성남시잖아. 현대건설이 아니라 이거는 성남시에다 내가 책임을 묻겠다. 뭐 성남시든 분당구청이든 뭐 지자체에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주체는 한 귀속 주체로 귀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나일 수 없다. 예. 지자체도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직 건설사만의 책임이라거나 오직 지자체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지자체를 상대로도 동일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를 상대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건설사와 국가 내지는 지자체를 동시에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한 소송에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네.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 국가 배상법은 간이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무부에 배상심의회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상심의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다음 원칙적으로는 4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소송보다는 훨씬 단기간에 짧네요. 결론을 네. 내게 되고 배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배상 결정문을 받고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까지. 그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건처럼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건설사 등도 동시에 피고로 포함되어야 할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하기보다는 동시에 전체를 묶어서 소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이야기한 것, 이렇게 자연재해로 이렇게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을 때 건설사가 책임을 지느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느냐, 이 단순한 문제까지 얘기였고 사실은 조금 더 이 문제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이게 네네네. 비만 오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들어오는 게 거의 일상 같은 정해진 일이었었고, 그러니까 이번처럼 뭐 완전히 잠겨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건 처음일지 몰라도 비가 오면 그 지형상 산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물이 당연히 이렇게 낮은 지대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수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수량이 얼마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우연찮게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네네. 해마다 그랬고 심지어는 네.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반쯤 전인 6월 말에도 네. 1년 전에도 성남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여기가 침수 지역이라는 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심지어는 준공 승인 직전 음. 에도 이런 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의 주장대로 여기는 단순히 자연재해로 불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제가 봐도 이거는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같거든요. 일단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이 논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관련된 그렇죠. 논점입니다. 네네. 이 통상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보고 시설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주차장이 설치된 장소가 예. 온전히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대요. 예. 쏟아지는 물을 지하 주차장이 마시고 있는 듯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침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설치를 했다면 별달리 비상수로를 마련해서 이 흘러내려오는 물이 온전히 주차장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조치도 별달리 취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사안 같아 보여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고 네. 그 위험성이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를 인지하고도 그 사이에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관련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시설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련 판례들의 문구를 인용하자면 피해가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예.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집중호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의 경우에도 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허가를 한 뒤에 평소 감시 점검 활동을 소홀히 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가담했다면 충분히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안에서 지자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아까 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을 때 없을 때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견했을 때 조치를 취했냐 안 했냐. 네. 전 아예 입주하기 전에 처음에 준공 승인 직전부터 이 피해가 예견됐다면 네. 승인 여부가 저는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이게 2018년 8월에 준공 승인 나기 전에 여름이잖아요. 그때도 네, 네, 네. 비가 온 거야. 네. 또 거기 찬 거야. 당연히 찾겠죠. 아까 네, 네, 구조상 네. 마시는 구조니까 네, 네, 네. 찾겠죠. 대책 회의를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성남시장 이름으로 준공 승인이 떨어집니다. 준공 승인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거기 입주 예정자들이 다 미리 뭐 이사 날짜 정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우르르 입주를 하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조치가 취해졌겠지. 근데 해마다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이미 이런 피해는 예견이 전 된 것이 아닌가. 처음에 네. 어떻게 이게 준공 승인이 난 건가. 저는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의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약간 이게 되게 약간 우리나라의 그동안 어떤 관행들로 일어난 어떤 인재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준공 승인을 왜 그 구조에서 해주었을까? 이상하지 아마 않아요? 네. 건설사가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달리 주차장을 설치할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럼 싶어요. 배수로를 예를 들어 더 확장을 하거나 그렇죠. 확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네네. 그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어떤 맞아요. 이런 물막이 같은 거라도 어디들 하거나 네네. 그런 조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폭우 발생 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기본적인 준공 허가의 그렇죠. 조건이라고 할 수 네. 있어서 충분히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와 같은 조치를 조건으로 이제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 사안 같아 보이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를 해줬다는 건 선뜻 납득은 되지 않아요. 지자체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리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말은 심플하게 말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지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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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한번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준공 허가를 해줬더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 달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단기간에라도 또다시 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거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뭐 100년 만에 폭우라고는 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주민들이 입었다면 과연 지자체가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자체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음. 피고들을 지자체나 건설사 등을 묶어서 동시에 사건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사건인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각 피고별 책임 비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건설사가 20% 누가 더 잘못했는지 중요했냐. 지자체가 20% 잘못을 했는지는 묻잖아요. 그건 그 소송이 종결되고 배상을 다 해주고 난 다음 그 둘 간에 구상금을 두고 다툴 때 문제되는 것이고 네. 몇 대 몇을 할지는. 피해자가 이 두 주체를 묶어서 동시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1%라도 기여한 주체가 있으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그 1% 기여 주체가 전 손해 100%를 전부 다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 내 기여도는 1%니까 99%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피고로 하여금 돈을 내달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이는 것이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자력은 아무래도 지자체, 현대건설 둘 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누가 낼지 서로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어느 주체도 이 사건에서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 같아 보여요. 저는 이분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자체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 아니야 너네가. 네네네. 애초에 설계할 때 이거를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다 알면서 대충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가 이 지형을 안 따지고 설계를 한단 말이야. 네네네. 해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비가 올 때마다 그 걱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비가 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때마다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입주민들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 그 산에서 도로 아스팔트가 이제 물이 쫙 타고 내려오기 편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도로와 이 아파트 사이에 임시 물막이 벽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처음에 이제 해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구청에서 절대 불가 이래서 무산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도로 조명 허가가 안 된다는 취지 아니? 구청 측의 예, 예. 입장은 뭐였었냐면 물막이 벽이라는 요게 아무리 임시든 뭐든 간에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도로 시설물이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평상시에 차량에 다닐 때 그 도로가에 그런 게 있으면 평상시에 차량 주행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그럼 대안을 달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구청에서 한 거는 뭐냐면 배수 시설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 이래서 거기에 배수 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번에 왜 강남에도 물 찬 이유가 배수로가 막 막히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이번 거 여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물, 흙이 거기를 막아버리니 아, 네네.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한 게 아무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다시 그대로 다 밀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재산적인 손해를 나중에 배상을 다 해준들 이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이 되겠냐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의미하신다면 아쉽게도 정신적 피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이상 정신적 피해 배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 배상 범위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물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적 피해 금액도 그렇지 않아도 큰데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는 도저히 해주지 못한다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법은 그래서 차가워. 이 사건에서는 물적 손해배상만을 다루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부분이라도 온전하게 배상받는다면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 그걸 또 법을 악용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건 정말 상대적이네요. 그렇죠? 정신적 피해 배상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내지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등등 한정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지 내 물건이 손상됐다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누구한테는 배우자의 취지는 외도보다 받아들이지 내 자동차가 피해 입은 게 더 정신적으로 피해 크지 않을까. 아니 이분은 심지어 아까 제가 자동차 물론 관련된 그건 있어요. 유튜버라 그랬잖아요. 네, 물론 그건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 예전에는 단순히 물건으로 봐서 예. 반려견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 사고를 야기한 자로부터 물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반려견도 가족으로 인지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른 물건, 자동차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피해를 입었다고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자동차가 나의 가족일 수도 그럴 것 있지만. 같아요. 자동차 유튜버로 알고 있고 네, 저도 이 8월 8일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날 그날 제가 밖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거든요. 집에서 이번 주는 저녁 먹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혼자 저녁을 먹었는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기다렸어요. 비가 좀 잦아질 때까지. 강남에서? 예. 근데 자자들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우산 쓰고 집에 갔는데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한 400~500m 됐는데 우산 썼는데도 다 젖었다 당연히. 근데 제가 들어올 때는 그나마 양호했어. 들어오고 난 다음 비가 더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밤새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다니는 길인데 그 길이 침수돼서 차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차 피해,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는데 내가 그 입장이어서도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처음에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황망함과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목격이라도 했으면 좀 마음이 놓이지. 목격조차 못한 저기 다 물이 차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 그냥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운 며칠 동안 전기도 끊겨서 생활도 힘든 데다가 당연히 출퇴근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리고 그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틀 만에 성남시장에 방문을 해요. 신정진 시장이 8월 10일에 방문을 해서 무슨 얘기했을지는 나는 안 들어도 내가 쓸 수 있어. 조속한 대책 강구와 앞으로의 피해 예방을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의 유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에 더 적은 걸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차 침수에 대해서는 당시 물건의 교환 가액 또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쏟아부은 몇 억짜리 차 이런 경우 때는